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명문사립대 프린스턴 대학. 노벨상 수상 직후 폴 크루그먼과 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논하기 위해 만났다. 재미경제학자인 신현송 교수는 금융 통화 분야의 전문가다. Oh yes, I remember that. Yeah, yeah. No, that wasn't filmed at MIT. Oh right. Where was that filmed? Because MIT.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한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폴 크루그만 교수를 모시고 이번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세계 경제의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I remember the press conference you gave on the morning of the Nobel Prize announcement, and I think the anecdote on that day was very was something that I found very impressive. Could you just recount your memories of that day and what happened, and when did it begin to sink in? Well, I'm not sure it has fully sunk in yet, but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데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처음엔 제 동료가 농담하는 줄 알았죠. 진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And you said in a fake Swedish accent. Obviously, fake Swedish accent. 정말 스웨덴 액센트를 흉내내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노벨상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스웨덴 액센트를 흉내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죠. 그러고 나선 25분 후 웹사이트를 보고 알았어요. 그때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위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와우 정말 잘 됐어요 하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재도 다시 교정해야 했고 물론 나 역시 금융위기로 바빴죠. 여하튼 재미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프린스턴 대학 5개 부서에서 극도로 흥분한 톤의 메일을 보냈더군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급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상당히 설렜습니다. It's mostly more of the same. I was something of a public intellectual. 거의 같아요. 전부터 이미 일반 대중들한테 강연도 해왔고 뉴욕타임즈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도 하고 정책 토론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수상을 하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싶어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달리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영향을 덜 받았고 다만 일이 더 많아졌어요. 노벨상 수상식에 참여한 일주일 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세계 경제에 관한 예견은 적중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줄곧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의 예견은 곧 현실이 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는 세계 금융시장의 메카 뉴욕에서 시작됐다. 158년간 월가를 지켜온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그러나 지난해 9월 리먼은 돌연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 그 후 약 2만 6천여 명의 리먼 직원들은 일터를 잃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손실로 인한 유동성 조달 실패의 결과였다.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 파산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세계의 주가는 전례 없이 폭락했고 환율은 요동쳤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은 곧 투자자들의 주식 환매로 이어졌다.
세계는 깊은 경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So let's track the route by which we've actually reached this stage. Well, some of it is familiar. We had an enormous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위기는 미국의 심각한 주택시장 버블로 대출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한테 대출을 해준 서브프라임으로 가열됐죠. 서브프라임 대출이 재포장되고 재판매돼서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했다는 환상을 일으켰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업계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되자 이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들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런 버블 현상은 단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과 스페인 같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주택 버블이 심각했고 안전하지 않은 해외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스페인과 유럽 주변 국가들인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같은 다른 국가들도 거의 97년,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상황과 유사한 위기에 놓였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붕괴된 겁니다. 폴 크루그먼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위기의 소용돌이가 신흥시장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시장 국가들도 혼란에 휩싸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동유럽까지 퍼져나갔다. excess borrowing. 유로나 스위스 프랑 등 외국 돈을 과도하게 차입한 것이 큰 문제로 떠올랐죠. 엄청난 정도로 해외 통화를 차입했습니다. Households borrowing Swiss francs to buy a house, for example. That's right. So you've got 맞아요. and so all of a sudden you have all these households. 헝가리 사람들의 자산이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있다거나 스위스 프랑으로 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이런 나라들의 채무 액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채무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과도한 외화를 차입한 헝가리는 금융 불안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자 결국 IMF의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 금융 허브를 꿈꿨던 아이슬란드. 고금리를 쫓아 전 세계 금융 자본이 밀물처럼 몰려들었고 경기는 과열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가장 먼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됐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모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됐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버블은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튤립 버블. 당시 세계 무역을 주도하던 네덜란드인들은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튤립이었다. 당시 튤립은 단순한 꽃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었다. 네덜란드 전역에 튤립 거래소가 설치되었고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튤립 뿌리를 상장 종목으로 내걸었다. 사람들은 튤립에 등급과 이름을 붙였는데 그중 최고 등급인 황제 튤립 한 송이 가격이 당시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 귀족에서부터 구두 장수까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튤립 열풍에 휩쓸렸다.
튤립 뿌리는 네덜란드 중앙은행권이나 동인도 회사의 고가 주식과 같이 취급됐다. 튤립의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누구도 튤립의 적정 가격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전매하는 데 열을 올렸을 뿐이다. 그러나 튤립 열풍이 시작된 지 4년 후 투기적 거래자들이 일제히 발을 빼면서 일시에 거품이 붕괴됐다. 튤립 가격이 95%나 폭락한 것이다. 결국 튤립 버블은 막을 내렸다. 끝을 모르는 인간 욕망의 허무한 결과였다. 전 세계 패권 국가를 꿈꿨던 네덜란드 경제는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 2008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수요 격감으로 이어졌고 이 도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미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는 재무부로부터 긴급 대출 자금 94억 달러를 제공받아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만약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파산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Although we saw the subprime crisis as the first stage of this particular crisis, it seems that that was just a symptom of the underlying malaise rather than something which then had knock-on effects. Now, given all that, what do you think the role of monetary policy was in all this? I mean, we certainly had a period of low interest rates.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시대가 버블을 키웠습니다. 당시에 저금리 정책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 미국은 버블이 꺼져서 주가가 폭락하고 기술 투자가 부진했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고 논쟁을 벌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발생했지만 연준위가 금리를 내리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고 논쟁을 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2000년대 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이 아니라 7, 8년 전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1980년대 일본은 30년 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경제 호황이 계속되자 주식과 부동산에 대거 자금이 몰렸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땅값과 집값이 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급락하자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기업들은 연이어 쓰러졌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은 극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불황 탈피를 위해 제로 금리를 적용하는 통화 정책을 폈지만 디플레이션 상태의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제로 금리로 통화를 팽창시킬 수는 있었지만 저축 성향이 강한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30조 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했지만 불황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탓에 경기 침체는 이후 10년 동안 계속됐다. 지금도 일본은 1% 안팎의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어두운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주시했다. What's interesting, actually, here at Princeton in the 흥미로운 점은요. early years of this decade, 2000년대 초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90년대 일본 경제 문제가 미국 경제의 어떤 전조가 아닌가라고 여겼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 스웨덴 중앙은행장인 동료 라르센슨, 마이클 우드포드, 그리고 현재 연준위 의장 벤 버냉키까지 함께 우리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Actually, on that point, I think recalling experiences in the 1990s, I think there was a lot of preaching and lecturing of the Japanese on how they should run their economy. And perhaps current experiences show exactly as you said that things really are not so easy when you'r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the bursting of a major bubble like that. 맞아요. 간단하게 통화를 확대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총 통화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정책 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통화를 팽창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은행 금고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1990년대 후반, 세계는 그야말로 IT 붐 시대였다. You can look at the rise of broadband, connecting up these devices to all the information in the world. Really across the full spectrum. And what business on with them and being responsive in terms of 세계의 모든 나라가 IT 기술 투자에 혈안이 돼 있었다. 미국에게 굴뚝산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찬란한 미래를 가져올 IT 기술의 발달은 실제로 미국 기업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미국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9.11로 미국 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IT 버블도 이미 터진 상황이었다. 투자가들이 IT 기술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자 IT 관련 주식은 폭락했고 광통신 업체들은 자금난에 빠졌다. 버블 붕괴와 9.11 사태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그린스펀은 기준금리 1%라는 초저금리 정책을 단행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고질적인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린스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미국의 경기는 어느 정도 호전됐다. And economists looked at this boom as a sign of the success of economic policy, and somehow it was a bit of a blind spot. That's right. I mean, it really did look as 네, 그렇습니다. 변명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린스펀 당시 연준위 의장이 주장했듯이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제가 회복하는 듯 보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중앙은행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버블에 대처하기 위해 바로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자 은행과 기업의 유동성이 확보됐다. 유동성이 확보되자 은행들은 전에는 생각지 않던 전혀 새로운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신용 파생 상품이었다. 은행들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과거 주로 예금과 지급 결제 업무만을 했다면 현재는 예금 관리와 함께 금융 거래가 가능한 투자은행의 역할까지 겸하게 됐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 역할이 확대되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위험성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신용 파생 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예금보다 신용 파생 상품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금융기관들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됐다. 또한 이것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도 쉽게 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경쟁을 부추겼다. 세계는 다시 미국을 주목했고 미국 경제는 IT 버블과 9.11 테러의 기억을 잊고 새로운 유사은행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버블이었다. We regulated, we protected banks. 과거에는 정부가 은행을 규제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규정해 주었어요. 은행은 대리석 건물에 수많은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금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MMF, 헤지펀드, 투자은행, 기업어음 등을 취급하는 유사은행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손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동자산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런 유사은행 시스템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고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 직전에는 전통적인 은행보다 대형화됐고 통제도 보호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21세기 규제되지 않은 금융 시스템에 기초한 미국 중심의 금융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금융 자본은 미국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갔다. 지난 5, 6년간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신흥시장 국가로 자금 유입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신흥시장 국가들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적인 호황을 경험했다. 고도의 경제 성장 속에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시대였다. 그러나 부채에서 기인한 최초의 세계적인 호황은 또한 역사상 전례 없는 세계적인 불황의 전조이기도 했다. 규제 없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전 세계를 떠돌던 과잉 유동성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돼 실시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투자처로 현물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졌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석유다. 이제 석유는 증권과 비슷한 하나의 금융상품이 됐다. 상품거래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석유 시장에서 두세 달 후에 선물 가격이 요동치면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 과정에서 석유 가격이 형성된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고유가 행진은 신흥시장 국가의 늘어나는 수요와 더불어 금융자본이 유입되면서 가속화됐다. 석유값이 폭등하자 세계 곳곳에서는 한 달 넘게 시위가 계속되기도 했다. 규제되지 않은 금융 시스템의 영향으로 버블이 확산되지 않은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전 왜 금융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고민해 봅니다. 잘 작동하는 듯 보였지만 이런 취약점들은 버블의 성공으로 감춰져 왔던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버블, 저금리 정책 등은 솔직히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취약한 금융 시스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도 버블은 마찬가지였다.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중국, 유럽, 한국에까지 전염됐다. 빚에 빚을 거듭하며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부를 쌓는지 마치 게임을 하는 듯했다. The first stage of the crisis was from the summer of 2007 until the end of 2007, when it seemed purely like a liquidity crisis, like a credit crisis confined to a small section of the U.S. financial system, and then somehow that affected the real economy, and so we're into 2008, where the financial crisis then affected the real economy, and then you saw even the stock market, for example, starting to fall. Yeah, I mean, I would actually say that. 네, 드디어 문제가 수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위기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붕괴는 이미 사실상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2006년 중반인 9월엔 주택 가격이 최고로 상승해 주택 시장이 피크를 맞았죠. 그러다가 2007년 초 심각한 서브프라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신용도가 극히 낮은 등급의 담보물만 문제가 됐었죠. 그때쯤 이미 서브프라임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일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짐들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붐은 붕괴되고 있었지만 자산 가치의 하락이 미국의 수출 증가로 상쇄되는 바람에 초반엔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2007년 여름이 올 때까지 위기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7년 가을까지도 이번 위기의 문제가 유동성의 문제라는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2007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알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채와 신용 파생 상품이 만들어낸 자금의 유동성은 세계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져왔다. 버블이 터지고 미국 제5위의 증권사였던 베어 스턴스가 과자 한 봉지 값인 $2의 매각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위기는 심화돼 갔다. The following weekend, J.P. Morgan Chase agreed to purchase Bear Stearns and assumed Bear's financial obligations. To date, the recent liquidity measur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Reserve seem to have been helpful in addressing some of the strains in financial markets. 3년 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벤 버냉키. 폴 크루그먼의 동료였던 그는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었다. What can you do? And so the first thing you can do.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Bernanke certainly did was. 이 정책은 정확히 버냉키가 했던 것인데요.
우선 통화 정책을 초기에 공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생긴 손실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돈을 풀고 문제가 있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난해 9월 7일 미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보증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기로 발표했다. Fannie Mae and Freddie Mac are so large and so interwoven in our financial system that a failure of either of them would cause great turmoil here at home and around the globe. 미국 정부가 보험회사에까지 구제 금융을 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연준은 원래 미 국내외에 통용되는 달러의 통화량과 미 국공채의 금리를 통해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연준은 모기지 채권과 같은 비금융 어음과 공기업들의 어음을 사들이고 있다. 사들인 어음을 기회를 봐서 또 다른 금융회사에 되팔기도 한다. 즉 연준은 지금 상업은행이 하는 대출 사업을 통해 부실 금융기업에 의해 묶여있는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것이다. Do you think quantitative easing is going to solve this problem? No, I don't.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실물경제 부문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고 금융기관들한테만 대출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은 모기지 채권과 같은 비금융어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요. 연준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기업들의 어음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처한 곤경을 연준이 다루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상업은행처럼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좀 있으면 다른 상업은행들처럼 연준의 로고가 박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유용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Let's move on to fiscal policy, and you're on record as saying that that really is essential to have a very aggressive fiscal injection next year. So what's the role of fiscal policy next to monetary policy? Well, when you're in essentially we're in a liquidity trap. 현재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통화 정책은 힘을 발휘 못하고 새로운 통화 정책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색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돈을 푸는 것입니다. 자금을 투입하는 재정 정책은 경기 하락에 맞서 싸우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회의적인 재정 정책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정부가 대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를 실시하자 경제 규모가 확대됐고 프로그램을 줄이면 경제가 다시 하락했으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은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행돼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예가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이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은 시작됐다. 대공황은 유효 수요 부족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에는 물품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대량 생산되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다.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기관들이 연달아 도산했다. 대공황으로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재고율은 2배로 증가했다. 3년 사이 미국의 실업자는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달해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넘쳐났다. 국민소득은 40%나 감소했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팠다. 거리에선 굶어 죽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던 중 구세주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다.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는 뉴딜 정책이라는 신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뉴딜 정책이란 실업자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호와 댐, 고속도로, 국립공원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불어 그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썼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들의 편에 섬으로써 노조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데 이바지했다. 그 결과 실제로 미국의 소득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지 않은 사회, 즉 중산층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개혁이 더 공평한 소득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뉴딜 정책은 위기의 시기,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였다. Let's just follow through on some of the consequences of the fiscal policy. I think one of the issues that people raise is the looming increase in public debt and whether you can finance that debt and whether there is the appetite for to absorb the public debt that will be generated by that. Private investment will be higher. 실제로 경제가 튼튼하다면 민간 투자는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리와 도로 등이 생겨날 테죠.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은 위기일수록 돈을 저축하고 안전한 곳에 두고 싶어 하죠.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에 더 많은 빚을 내서라도 안전한 투자 자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흡수해야 하죠. 크루그먼은 돈이 잘 순환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비를 해야 기업의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생겨 실업률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주머니 속에 든 돈은 한낱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과감하고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크루그먼은 강조하고 있다. Do you think that that absorption can be accomplished, domestically within the U.S. or do we need foreign demand for the securities that are generated too? It might, although what appears to be happening as we speak. 아마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은 미국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보다는 대신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많은 국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의 채무를 사들이는 것이죠. 결국 돈을 재순환시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나중에 달러 가치 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래의 미국 정부가 그 모든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겠죠. 미국이 지급불능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 즉 달러화에 대한 신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문제를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해야 하는가는 현재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낳는다. 미국 부채는 현재 총 10조 6,240억 달러. 국민 한 사람당 부채액수는 약 34,700불에 이른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빚쟁이 국가다. 미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올리는 중국 등 신흥 시장 국가들에게 채권을 팔아 근근히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Let's move on to emerging markets. And I've been following your work on the Asian financial crisis. I taught some of your papers to my students over the years, and I still vividly remember your paper on moral hazard and the idea of moral hazard leading to crony capitalism and somehow that leading to the crisis. Oh, I think it's clear. 네, 당시 우리 모두는 도덕적 해임 문제에 집중했는데 아마 제가 초기에 아주 집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실 자본주의가 실제로 존재했고 일부는 확실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에 있어서 위험한 점은 이들 신흥시장 국가 정부들은 민간 부문의 취약성이 나타나야만 그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아시아 경제에 기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3년 후 아시아는 위기를 맞았다. From an Asian perspective, though, if we compare the crisis of 97-98 with the current crisis, I think if we look back then, the policy prescriptions that came out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s it were, from the IMF and from the US Treasury, were towards greater transparency, more rapid restructuring of weak industries and so on. And I suppose what we're seeing with the US actions is really the exact opposite of those in some ways. That and I suppose some of the resentment I think from the Asian perspective is that there is a whiff of double standards here. That yes. Now, if you want some comfort, the emerging Europe is 네, 그래요. being treated very. 이번에 유럽의 신흥시장 국가들은 97년 아시아 국가들과 아주 유사하게 다뤄졌습니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에는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우를 보면 산업 생산이 29%나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펴도록 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헝가리는 재정 긴축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IMF가 변화무쌍한 것인지 아니면 IMF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흥 시장들에게 미국처럼 하라고 하기엔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긴축 정책을 하기보다는 돈을 차입해서 소비하려 하고 있죠. 우리가 매우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공식적인 수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물 운송료로 해운 화물, 컨테이너 비용 같은 것을 보면 세계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축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시아에 악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내구재가 아시아에서 생산되므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제품 수요는 주기적으로 민감하고 탄력적이라서 GDP에 둔화는 제조업 제품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수 판매용 제품보다는 수출 제품이 더 민감해질 테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 주도의 경제는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상품이 향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인 미국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면 생산 국가들의 경제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이것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So, as a more longer-term policy issue, what do you see as being the pressing tasks of emerging market countries like Korea? Korea is going to find itself as one of the 한국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 금융위기를 도울 채권자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제무역 협상에서 부유한 국가들에게 기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국가, 최근 부유하게 된 국가, 그리고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압박은 신흥 시작 국가들에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쉬운 임무는 아니죠. 한국은 실제 선진 국가입니다. 통계 수치적으로 볼 때도 한국은 신흥시장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고 달성해야 하는 것은 높은 1인당 국민 총생산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개발해야 합니다. I think if we look forward, maybe this time next year, and what's your view as to where the world would be this time next year? I believe that by this time next year, 2009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희망적인 징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약간 더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고 신흥시장 국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10년경에는 재정정책 확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미국 재정정책의 문제점은 돈을 차입하거나 차입할 수 있는 돈이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가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09년 말까지는 사회시설 분야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삽이 충분치 않다고요. 세금 환급 같은 다른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확실치 않아요. 환급받은 돈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효과가 모호하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2009년은 아마 끔찍한 해가 될 것이고 9%에 달하는 끔찍한 실업률로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어느 정도의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Going forward, I suppose since we've been speaking about the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and the way that the crisis has been managed, it seems that first of all, the key players seem to be the central banks and good governance of domestic policy as being the basic starting point. And the key problem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규제가 되지 않은 유사 금융 시스템인데요.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는 분명한 방법은 규제와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폭넓은 범위의 금융기관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적용하는 것처럼 규제하고 구제를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는 찾아야 할 텐데 우선 이것은 국제적으로 협의가 돼야 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규정은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국가들 간의 규정 차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룩셈부르크나 바하마, 두바이에 본부를 세워놓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끔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고수익을 바라고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만드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이런 규제를 한 나라 안에서 만드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겠죠.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글로벌 시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는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 규제를 벗어난 제어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에서 비롯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 위기. 세계는 새로운 금융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전환점에 있다. 한국 경제도 이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